10초 안에 얘기해주세요. 도모, 팔라조, 웨키오, 우피집, 우피집. 여기가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우피치는 사실은 처음 시작은 코지모 즉 메디치 가문 출신의 어떤 대공들의 집무실이었죠. 이탈리아 말로 우피치는 영어의 오피스, 즉 집무를 보는 사무실이었는데요. 나중에 미술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요. 이 우피치 박물관의 어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세기 중반에 메디치 가문, 즉 대공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지배에 무너지죠. 쉽게 말해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사실은 그 대공의 누이였던 사람이 메디치 컬렉션을 상속받게 됐는데요. 이 상속받은 메디치 컬렉션을 다행히도 피렌체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피렌체 밖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렌체 정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 마리아 메디치 덕분에 메디치 가문이 오랫동안 모아왔던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우피치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피렌체 사람들과 후손들과 이탈리아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 욕을 못하죠. 근데 실제로 이 우피치에서 근무했던 대공들, 다스렸던 이 토스카나 지방을 다스렸던 대공들 대다수는 무능했고 잔인했고 독재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뭐 결국에 오스트리아에 무너졌지만 그 마지막 후손의 이 누나가 결국에 메디치 가문의 유산을 기증하는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와서 엄청난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토의 방인데요. 사실은 조토는 중세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했던 인물 같습니다. 1300년경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화가가 바로 조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토의 작품은 여기 피렌체뿐만 아니라 파도바 스크로베니 예배당, 그리고 아시시 프란체스코 성당, 이탈리아 곳곳에 작품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토가 다 만든 것인가 할 정도로 많은 작품이 있고요. 아마 조토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작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메디치 가문이 수없이 많은 화가를 후원을 했고 또는 학문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르네상스 예술과 문화를 꽃피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메디치 가문이 왜 이렇게 화가들을 후원했을까요? 순수하게 예술을 사랑하고 고대 플라톤 학문을 이해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예술 작품을 후원했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한미안 가문 출신의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메디치 가문의 권력은 정당하다는 걸 보여줬죠.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사실은 이 그림은 그 시대의 어떤 이탈리아의 긴박하게 흐르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메디치 가문을 대표하는 차세대 주자 로렌조가 나폴리로 갑니다. 즉 나폴리 왕과 교황이 연합해서 피렌체를 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메디치 로렌조가 나폴리로 가서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피렌체를 구합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결국에 로렌조 메디치는 아테나 여신으로 표현된 거죠. 그리고 반인반수 켄타우로스는 그 피렌체를 정복하려는 나폴리 그리고 교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렌조가 현명하게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이 주변의 강자들, 폭력적인 강자들을 컨트롤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실제로 이 피렌체 연대기에는 이 사건, 즉 로렌조 메디치 나폴리행 사건을 너무나 과장되게 포장을 했는데 로렌조가 너무나 잘해서 나폴리 왕을 잘 설득해서 나폴리 왕이 결국에는 피렌체를 침공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디치 가문이 이렇게 그림을 후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15세기 초에 만들어졌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다. 메디치 가문은 또 동방박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15세기 피렌체에 꽁파니아 데이 마치, 즉 동방박사 클럽이 있어요. 제가 현대식 표현을 썼는데 이 꽁파니아는 동호회라는 거죠. 즉 동방박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일종의 친목단체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회원이었고 실제로 메디치가 그 조합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는 메디치 관련해서 동방박사 관련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메디치가 후원해서 제작한 동방박사 그림들이 다수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게 했고, 또 하나는 이 꽁파니아 데이 마지에서 동방박사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주도했는데 이후에 이 행사는 피렌체에서 사라졌다가 20세기 후반에 라 까발카타 어쨌든 기마 행렬인데요. 이 동방박사 행렬을 재현한 행사를 매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왜 메디치 가문이 동방박사 행렬을, 즉 동방박사를 좋아했을까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대부분 부자들, 왕후 장상들은 지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오히려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메디치 가문은 부자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이자 대부를 했었죠. 구원받기 가장 힘든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구원이 필요했고, 그런데 성경의 인물 속에서 이 마지는 사실은 우리가 동방에서 온 현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동방에서 온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과 모략 이런 것들을 탄생한 예수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자, 왕후 장상도 성경 속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메디치 가문 입장에서는 이 동방박사가 자신들의 어떤 직업, 여러 가지 것들을 투영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는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예수와 마리아와 하나님께서 메디치 가문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것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죠. 그래서 아마 동방박사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은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 공작이죠. 갈레아초 마리아 스포르차. 약간 생긴 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잔인한 군주였습니다. 너무나 잔인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을 사실은 강제로 그 잠자리를 하게 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내팽개치는, 그래서 결국에는 암살당합니다. 사실 이 밀라노 공작이 암살당한 사건은 피렌체에 굉장히 중요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5세기 후반 메디치 가문이 공식적인 직함도 없고 사실상 피렌체 군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밀라노 공작의 뒷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밀라노 공작 가문들이 피렌체 메디치 가문을 후원했어요. 사실 15세기 초까지만 해도 피렌체와 밀라노는 상대적으로 적국이었어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15세기 중엽 코시모 메디치가 스포르자랑 손을 잡고 나서 이후에 15세기 후반 밀라노와 스포르자는 약간 동맹 관계에 있었는데요. 항상 로렌조가 이 스포르자 공작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청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의 독재자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피렌체의 독재자였던 로렌조도 사실은 좀 불안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로렌조와 그의 동생은 이 피렌체 대성당에서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1478년에 암살 사건이 있었고요. 결국 로렌조의 동생 줄리아노는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사실 15세기 후반 밀라노와 피렌체의 두 독재자의 운명이 약간 비슷비슷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세 명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메디치 가문을 빛낸 대표적인 세 명입니다.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코시모 메디치인데요. 메디치 은행을 세운 조반니 아들입니다. 사실은 이 14세기 후반이죠. 15세기 초에 이제 메디치 가문이 본격적으로 은행업을 시작했는데 아버지 때는 그렇게 크게 막 성공을 못했는데 사실상 두 번째 이대죠. 이 조반니의 아들 코지모 때 이 코지모가 정말 피렌체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제대로 돈을 벌었죠. 그렇지만 코지모는 피렌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걸 조금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너무 정치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고 처신을 좀 겸손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친 인물입니다. 어쨌든 명실공히 메디치 은행을 키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메브리코의 로렌조 메디치입니다. 별명이 일 마니피코인데요. 위대한 로렌조입니다. 자, 근데 촌수가 이 코시모의 손자입니다. 그 사이에 피에로가 있는데 피에로는 통풍이 있었고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그 로렌조 메디치는 15세기 후반 피렌체의 사실상 군주처럼 행동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조는 사실 할아버지가 가진 이 사학가로서의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 번 돈을 왕창 썼습니다. 주로 예술 후원, 학문 후원. 그리고 로렌조는 어쨌든 결국에 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종교 결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에 어린 아들 조반니를 13살 때 추기경으로 만듭니다. 그 조반니가 결국에 16세기 레오 10세 교황이 되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또 다른 대표 인물인데요. 사업수와는 뛰어나지 못했지만 메디치 가문의 어떤 정치가로서 그리고 피렌체 국정을 이끄는 데는 굉장히 기민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옆에 이 사람은 사실은 이름이 저 메디치 은행을 부상시킨 코지모와 같은 코지모입니다. 사실 원래 15세기 메디치 가문과
이 16세기 이 코지모, 이 사람은 피렌체 대공, 토스카나 대공이 됩니다. 사실 피렌체와 이 주변 토스카나 지방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트 듀크, 즉 대공이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16세기 이 메디치 가문이 토스카나 군주로서의 어떤 위상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15세기 은행을 잘 이끌어갔던 코지모처럼 이 16세기 물론 다른 반계 메디치 가문이었지만 이 명실공히 이 토스카나 지방의 그 대공으로서 입지를 강력하게 다졌고요. 통치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지모 대공 이후에 16, 17, 8세기 이 후손들 대부분 메디치 대공들은 이 코지모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우첼로 그리는 로마노 전투인데요. 사실은 이 우첼로가 그린 로마노 전투는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런던에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파리 루브르도 있고, 요 세 연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우첼로를 포함한 르네상스 시기 화가들이 원근법을 자신의 어떤 그림 속에 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건 원근법 실패의 사례로 자주 거론이 됩니다. 원근법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좀 엉성하죠. 그래서 그런 사례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그림은 로마노 전투, 즉 피렌체가 승리한 전투를 그린 것입니다. 아마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와 베네치아 공화국 다수의 도시국가들 또는 군주국가들은 전쟁이 많았던 이 이탈리아에서 승리한 전투를 기념해서 이렇게 그림들을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우피치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그림입니다.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렸고요. 이게 바로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 그림 그리고 또 다른 그림 봄, 프리마베라죠. 이 두 그림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림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즉 르네상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르네상스는 사실은 중세 신중심의 사회에서 근대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좀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첫 번째는 르네상스의 핵심이 고대의 부활인데 중세 때 항상 성경의 모티브, 성경 이야기들만 그렸죠. 그런데 이 비너스의 탄생에 나오는 주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인 이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즉 로마의 비너스가 이렇게 탄생한 모습을 그렸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거의 벗은 모습의 여신을 이렇게 그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세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르네상스적인 기운이나 정신을 보여주는 그림인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보티첼리의 또 다른 그림, 프리마베라. 이탈리아 말로 프리마베라는 봄인데요. 이 그림이 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즉 그림의 오른쪽에서 제피로스가 이 여신을 잡고 오는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봄 기운이 숲에 미쳐서 돼지가 잠을 깨고 풍성한 어떤 열매를 맺죠. 인간은 또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그래서 비너스의 탄생과 이 프리마베라는 메디치 가문이 주문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각 결혼한 신혼부부의 어떤 침실을 꾸미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어떤 이야기들,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비너스의 탄생과 이 프리마베라는 기존에 이런 종류의 주제를 그린 그림이 없어요.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중세 때 수없이 많이 그려진 성화들은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피에타니, 천지창조니, 아담 추방이니, 삼위일체니, 그런데 이건 도대체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티첼리 영감에서 나왔을까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15세기 이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인문주의자들이 고대 로마의 시인들을 모방한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호라티우스니 오비디우스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모방해서 시를 썼는데 실제로 15세기에 쓰여졌던 피렌체 시인들의 작품에 이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마베라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메디치 가문과 가까이에서 활동했던 인문주의자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주문을 받았던 보티첼리가 서로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의 변화, 기운을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사상이라는 것은 시인 플라톤주의입니다. 그래서 15세기 피렌체는 플라톤에 대한 열정, 연구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졌고요. 결국에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의 플라톤 아카데미아라는 일종의 학술 단체를 조직해냅니다. 그러한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온 그림이고요. 근데 이 두 그림은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이해가 되고 그 새로운 시대는 바로 근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그림은 시대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어떤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지만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보티첼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 대다수는 종교화였어요. 그리고 특히 보티첼리는 말년에 종교에 기이해서 더욱더 종교적 색채가 강한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이 1494년 피렌체에서 정권을 잡은 사보나놀라, 즉 도미니쿠스 수도회 소속 이 수도사를 추종하는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이 사보나놀라는 광신적인 너무 지나친 종교적인 신정 정치를 펼쳤다고 역사가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추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티첼리 전체 작품과 그리고 말년을 봤을 때 보티첼리는 신을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을 가지고 르네상스 시대가 인간의 탄생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부분적인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그림이 사실은 별로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제가 최근에 본 그 스티븐 그린블렛의 책 아담과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스티븐 그린블렛은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서 여성의 어떤 불평등한 역사를 추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림들이 아마 아담과 이브라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서 이 원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아담보다는 이브가 더 큰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의 대부분을 이브에게 전가하는 역사가 있었고 2000년 역사 동안 이브 죽이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성은 열등한 존재고 유혹받기 쉽고 죄를 더 범하기 쉬운 존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의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기원이 바로 에덴 동산과 추방이라는 것입니다.